2026년이 우리가 알던 세상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해라면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예고되었고 그 시발점은 불과 1년 안으로 다가왔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타이가의 한 예언자의 경고입니다. 그는 2025년 종말의 징조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그 거대한 청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세계의 영적 흐름을 꿰뚫어보는 한 남자, 러시아 구교도의 수행자 아버지 세라핌, 그리고 그가 전한 2026년의 미래,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언의 중심에 있는 한국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베리아 예니세이강 상류, 깊은 숲속에 스타로베리, 즉 옛 신자들이라 불리는 러시아 구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17세기 러시아 정교회의 개혁을 거부하고 수백 년간 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어들어 고대의 신앙과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영적 장로이자 예언자로 알려진 아버지 세라핌이 있습니다. 현재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도록 정정한 기운을 유지하며 바깥 세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동체에 경고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토록 구체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일까요? 그의 예지력은 동방정교회의 신비주의의 핵심이자 극소수의 수도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인 해시카즘, 즉 고요의 기도라는 실존하는 고대 수행법에 기반합니다. 세라핌은 수십 년간 매일 밤 홀로 필로칼리아라는 고대 교부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탐독하며 이 고요의 기도를 수행했습니다. 이 수행의 목적은 모든 잡념을 비우고 신의 현존을 상징하는 타보르의 빛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이 수행 과정에서 남다른 경지에 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내면의 빛을 보는 것을 넘어 물질 세계 전체를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감지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역사는 거대한 영적 에너지의 파동이며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는 그 에너지의 밀도와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정통 경전뿐만 아니라 구교도 장로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는 시베리아 묵시록, 시베리스키 아포칼립시스를 근거로 이 에너지의 흐름을 해석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베리아 묵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극동의 빛나는 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라핌은 이 기록이 바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세라핌은 이 에너지의 흐름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2026년의 미래 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 구체적입니다. 그는 2025년까지 모든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이제 곧 닥칠 미래의 거대한 변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본 2026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가 감지한 2025년의 징조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소리 없는 불, 비즈몰무니 오곤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화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라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분노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불은 보이지 않기에 끌 수도 없습니다. 2025년 이 소리 없는 불은 전 세계 모든 영혼을 뒤덮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죄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라핌은 이 소리 없는 불이 현대사회의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내면의 파괴 충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물질적 결핍이 아닌 영혼의 파산에서 비롯된 이 현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첫 번째 징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붉은 안개, 크라스니 투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상은 짙은 붉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병난이 세상을 휩쓸었고 대륙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무기가 불을 뿜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개 속에서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2025년은 그 안개가 거치는 해가 아니라 안개가 땅에 완전히 스며들어 모든 이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피 속에 스며든 해입니다. 그가 말하는 붉은 안개는 명백히 몇 년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거대한 질병 사태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분쟁들을 의미합니다.
세라핌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미의 집단 이성을 마비시키고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의 개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안개는 2026년의 거대한 청산을 위한 무대장치였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차가운 태양, 홀로드나의 쏜체입니다.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깊은 영적 공허함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물질의 태양은 뜨겁게 타오르지만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영혼의 태양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차가운 태양의 예언은 물질 만능주의가 절정에 달한 2025년의 자화상입니다.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극단적인 우울감과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 세라핌은 이 차가운 태양이야말로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내면의 힘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징조라고 말합니다. 소리 없는 불이 인간의 내면을 태우고 붉은 안개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차가운 태양이 영혼을 얼어붙인 2025년. 세라핌은 이제 거대한 영적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거세게 휘몰아치는 순간, 즉 반전의 순간이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징조가 완성된 지금 2026년부터 인류에게 닥칠 첫 번째 충격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재앙을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같은 물리적인 충격으로 상상하지만 세라핌이 경고한 2026년의 시작은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그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세라핌의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구원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리칠 주먹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주먹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동시다발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는 1929년의 대공황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위기는 특정 국가나 특정 자산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갔지만 세라핌이 본 2026년의 붕괴는 인류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용이라는 거대한 탑이 그 기반부터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거대한 경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언론은 연일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하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순환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의 리셋 버튼입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탐욕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을 스스로 허무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휴지 조각이 되고 상점의 물건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라핌의 예언에 따르면 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2026년부터 시작될 대도태 그레이트 컬링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다음 시대로 넘기기 위한 거대한 정화 과정의 시작이며 당연히 이 거대한 파도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예외 없이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어떻게 그리고 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세라핌은 이것이 단 하나의 거대한 재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문명이 붕괴하며 발생하는 복합적인 연쇄 반응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먹이 인류가 쌓아올린 신용이라는 탑의 주춧돌을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을 연결하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일제히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은 바로 전 세계를 촘촘히 엮고 있던 물류와 식량 공급망입니다. 금융이 마비되자
항구의 배들은 떠나지 못하고 대륙의 크럭들은 멈춰섰습니다. 상점의 진열대들은 순식간에 과거의 풍요를 증명하는 기념비로 전락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소리 없는 불에 휩싸여 있던 내면의 분노는 마침내 거리로 터져나옵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25년의 세상을 덮었던 붉은 안개가 마지막 역할을 합니다. 붉은 안개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피 속에 그리고 땅 속에 스며들어 때를 기다렸습니다. 공포와 굶주림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육체, 그리고 증오와 분노로 소리 없는 불에 타버린 영혼은 이 안개가 피워내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세라핌은 금융 붕괴로 인한 기아, 자원 분쟁,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인류를 덮치는 새로운 질병, 이 세 가지 파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26년 이후 몇 년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정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혼란의 시기,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사건이 동쪽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중국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세라핌은 시베리아 묵시록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중국의 미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상의 부를 집어삼키며 거대해진 동쪽의 붉은 용은 스스로의 탐욕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삼켰고 이제 보이지 않는 주먹이 그 먹잇줄을 끊었습니다. 용은 스스로의 불에 목이 타들어갈 것이며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을 5 혹은 6 조각으로 찢어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남은 숨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 끔찍한 예언은 명백히 중국의 내분과 분열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강력한 중앙의 통제력이 경제적 붕괴와 함께 사라지고 거대한 대륙은 통제 불가능한 내전 상태로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이 가져올 미래는 이처럼 기존의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대한 격변의 시대입니다. 옛 거인들이 쓰러진 폐허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까요? 세라핌은 이 시기 세계가 2개의 거대한 제국으로 나뉠 것이며 그중 하나는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제국들이 과거처럼 영토나 민족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경은 지도 위에 희미한 선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진짜 경계선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그어질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물질을 따를 것인지 영성을 따를 것인지 마지막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세라핌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 인류의 미래는 2개의 거대한 흐름으로 갈라섭니다. 첫 번째는 검은 뱀의 제국 임페리아 처르노보즈메이아입니다. 이들은 대도태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힘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강력한 통제와 기술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주먹이 휩쓸고 간 세상에서 남은 자원과 기술력 그리고 식량을 독점하려 할 것입니다. 검은 뱀은 사람들에게 안락한 보호를 약속하지만 그 대가로 개인의 자유와 영혼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인공적인 지능과 감시 시스템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물질의 감옥을 완성하려 할 것입니다. 이 제국은 과거의 방식대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인류의 마지막 탐욕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흰 빛의 연합 소유즈 벨로브 스베타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고통과 상실을 겪으며 비로소 물질 문명의 허무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태양 아래서 잃어버렸던 내면의 빛, 즉 영성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흰 빛의 연합은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공동체와 내면의 고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기술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와 영적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며 물질과 영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 합니다.
2026년 이후의 미래는 바로 이 검은 뱀과 흰 빛의 두 세력이 남은 인류의 미래를 걸고 대립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버지 세라핌은 놀랍게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흰 빛의 연합을 이끌고 검은 뱀의 물질주의에 맞설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극동의 땅 한국에서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묵시록이 지목한 그 빛나는 땅의 역할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던 이 작은 반도가 붕괴된 미래 세계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가진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세라핌은 보이지 않는 주먹이 세상을 강타했을 때 과거의 물질적 힘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영적 자산입니다. 아버지 세라핌은 시베리아 묵시록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인용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베리아 묵시록을 이렇게 기록한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솟아난다. 수천 년간 가장 고통받고 찢겨진 땅. 그곳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고난을 통해 영혼을 정화했다. 그들은 물질의 끝에서 영성을 붙잡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의 등대를 들어올릴 준비를 마쳤다. 세라핌은 이 가장 고통받은 땅이 바로 한국이라고 명확히 지목합니다. 수천 년의 외세 침략과 분단 그리고 극단적인 물질적 경쟁의 압박 속에서 한국인들이 겪어온 고통은 그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용광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의 안주에 차가운 태양 아래에 영원히 식어버린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씨를 간직해왔다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 모든 물질적 가치가 무너졌을 때 한국은 다른 민족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시대의 가치, 즉 영성을 받아들이고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라핌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의 역할은 검은 뱀의 제국에 맞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종교나 이념이 아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조화를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 체계일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영성의 물결은 흰빛의 연합을 하나로 묶고 물질주의라는 검은 뱀의 독을 정화할 유일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낡은 종교의 부활이나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언한 2026년의 미래는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라핌은 2026년의 대도태와 함께 인류에게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전했습니다. 2026년 이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 즉 자배사가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던 이 3차원의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먹이 물질 세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전에 감지할 수 없던 것들을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사후 세계는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닌 증명 가능한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질주의에 기반한 검은 뱀의 제국에겐 재앙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입을 설명할 수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쌓아올린 그들의 과학적인 세계관이 송두리째 무너지며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흰빛의 연합에겐 이것이 새로운 문명을 여는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한국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세라핌의 통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서양인들은 장막이 걷히자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혼돈이자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통제하거나 무기로 만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시베리아 묵시록이 예고한 빛의 땅 한국은 다르다. 아버지 세라핌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들이 겪은 수천 년의 고통이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용광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물질주의 속에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삶과 죽음, 고통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학 깊숙한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과 한, 그리고 조상에 대한 관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는 서양의 물질주의가 미처 지워버리지 못한 강력한 영적 DNA입니다. 따라서 장막이 걷히고 사후세계가 증명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공포가 아닌 이해로 반응할 첫 번째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현실을 혼돈이 아닌 삶의 연속이자 영혼의 완전한 순환으로 받아들일 영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고대의 지혜와 정화된 영혼을 바탕으로 검은 뱀의 물질주의를 이겨낼 새로운 영성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과 영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의 청사진이며 2026년 이후의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 검은 뱀의 제국이 들이우는 유혹과 공포에서 벗어나 흰빛의 연합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개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버지 세라핌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시베리아의 고요의 기도에서 얻은 3가지 지혜를 전했습니다. 이는 종교나 신념을 떠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모든 영혼을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스스로의 고요함을 지키십시오. 그는 2026년 이후 세상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때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붉은 안개에서 비롯된 공포와 소리 없는 불에서 비롯된 증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순간 검은 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염에 귀를 닫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고요함이란 단순히 조용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세상의 분노와 공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영혼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장막이 거친 세상은 영적 진실이 드러나는 동시에 거짓된 영성이 판을 치는 혼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검은 뱀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기적을 흉내내고 달콤한 말로 유혹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가르침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유일한 시금석입니다. 셋째,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신뢰를 쌓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먹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미래에서 당신의 은행 계좌와 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라핌은 가장 강력한 피난처는 신뢰로 뭉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검은 뱀에게 영혼을 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지키는 흰빛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세라핌의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은 모든 징조가 완성된 해였으며 2026년은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 발밑에 닿는 첫 번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구교도의 숨겨진 예언자가 전한 이 경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검은 뱀의 미래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 속에서 정화된 영혼으로 한국이 이끌 흰빛의 연합에 동참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그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의 예언가로 유명한 투야 할머니, 사람들을 놀라게 한 한국과 몽골의 곧 닥칠 운명 예언.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품고 있어 현지인들에게 어머니의 바다라 불리는 몽골 북부의 홉수골 호수. 영하 40도의 살을 내는 혹한이 지배하는 숲 깊은 곳에는 신비로운 인물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몽골의 유력한 정치인들조차 국가에 큰 변고가 생길 때면 헬기를 타고 날아와 조언을 구한다는 전설적인 예언가, 올해 88의 투야 할머니입니다. 그녀가 놀랍게도 바다 건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며 예언을 남겼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꼬박 이틀을 달려 도착한 그녀의 게르 앞에는 신비롭게도 한겨울임에도 푸른 풀들이 드문드문 돋아나 있었습니다. 매캐한 향냄새가 진동하는 게르 안으로 들어서자 깊게 패인 주름 속에 형형한 눈빛을 감춘 두의 할머니가 양의 어깨뼈를 불에 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대뜸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부른 이유는 며칠 전 꾼 기이한 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80평생 무당질을 해먹었지만 그런 꿈은 난생 처음이어서 저 동쪽 바다 깊은 곳에서 등딱지가 황금으로 된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더란 말이지. 그 거북이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세상에 메마른 우리 몽골 초원을 향해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그 거북이 등 위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서 비추고 있더란 말이요. 두의 할머니는 몽골 샤머니즘 세계에서도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9살 되던 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사흘간 숨이 끊어졌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후 그녀는 비갑골이라 불리는 양의 날개뼈를 불에 태워 그 갈라진 금을 보고 하늘의 뜻인 탱그리를 읽어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해서 1990년 몽골의 체제 전환과 몇 해 전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큰 전염병까지 정확히 내다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그녀가 생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비갑골을 태우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2025년 이후 격변하게 될 대한민국과 몽골의 운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타닥타닥 뼈가 불에 타는 소리가 게르 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할머니는 불에 그을려 쩍 갈라진 뼈를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걸 좀 포기해놔. 뼈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어. 이건 그냥 뼈가 타는 소리가 아니여. 꽉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소리지. 지금 바깥 세상 사람들은 살기가 팍팍하다고 세상이 망해간다고 난리들이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저 서쪽 나라들에서는 전쟁이다 뭐다 해서 포탄이 날아다니니 불안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내 눈엔 전혀 다르게 보여. 이건 밤이 깊어서 어두운 게 아니야. 찬란한 해가 뜨기 직전이라 가장 어두운 게야. 그녀의 손가락이 뼈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을 짚었습니다. 여기 갈라진 금을 잘 봐도 이쪽 굵은 줄기는 우리 몽골이고 이쪽 가늘지만 빛나는 줄기는 자네네 나라, 무지개 나라 설렁거스여. 원래는 서로 남남처럼 따로 놀던 이 두 줄기가 2026년 병오년, 그러니까 붉은 말이 뛰는 해를 기점으로 하나로 딱 하고 합쳐지는 게 보이지?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란 소리여. 지금까지 너희가 알던 세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얘기지. 두의 할머니가 예언한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역학적으로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해로 낡은 것을 태워 없애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변혁의 시기를 뜻합니다. 할머니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과 몽골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돌아간다고 단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되겠지만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단군 이래, 아니 징기스칸 이래 가장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게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늙은이의 헛소리가 아니여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탱그리와 자네들 조상신들이 내 입을 빌려 전하는 엄중한 경고이자 축복이니께 2026년이 되면 세상에 아주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게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겠지만 절대 쫄지 마라. 그 바람은 너희를 쓰러뜨리려는 태풍이 아니라 너희를 더 높은 곳으로 띄워올리려는 상승의 바람이니까. 자, 이제 그 붉은 말이 몰고 올 흙먼지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자꾸나.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하얗게 뒤집히며 그녀의 몸주신인 고대 몽골의 할머니신이 임한 듯 목소리가 굵고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과연 한반도와 대륙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토록 거대한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일까요?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은 그냥 말이 아니야. 아주 성질이 불같고 사나운 야생마지. 이놈이 초원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날 게야. 그 흙먼지 때문에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이고 이제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하며 꼭소리를 내겠지. 투야 할머니가 말하는 2026년의 풍경은 얼핏 듣기에 절망적입니다. 그녀는 지금 저 서쪽 나라에서 벌어지는 큰 싸움들이나 사람들이 마트에서 지갑 열기를 무서워하는 이 가난의 바람이 2025년을 넘어 2026년 상반기까지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붉은 말의 뜨거운 발꽃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이 마르고 풀이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 같은 유목민들은 초원에 불이 나거나 가뭄이 들면 절망하질 않아. 그저 이제 짐을 싸고 이동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지. 낡은 땅의 기운이 다했으니 기름진 새 땅을 찾아 떠나라는 하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야. 2026년의 혼란도 딱 그 짝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겪는 이 답답함, 경제가 꽉 막히고 정치가 시끄러운 건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가 아니요. 낡고 병든 기운을 싹 태워버리고 새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는 중이라 그래. 헌 집을 부수는데 어찌 먼지가 안 나고 시끄럽지 않겠어? 할머니는 타다 남은 잿더미 속에서 아득 붉게 빛나는 작은 불씨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잘 보게. 쟤는 날아가지만 불씨는 남지. 2026년의 거친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람이야. 욕심으로 쌓아올린 가짜 돈, 가짜 명예, 가짜 평화는 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릴 게야. 하지만 진짜 백이는 남는다. 한국은 지금 그 진짜만 남기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셈이여. 이 과정을 견디어야 비로소 황금 거북이의 등 위에 올라탈 자격이 생기는 거지. 내가 장담하건대 2026년에 그 어수선한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쯤이면 한국 사람들은 깜짝 놀랄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귀한 줄 몰랐던 오래된 형제가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 투야 할머니는 지팡이로 게르박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초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각자 도생을 외치는 대분열의 시대에 유독 한국과 몽골 두 나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팽팽하게 당겨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도장 찍는 외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알타이 산맥을 넘고 바이칼 호수를 지나 동쪽 끝 한반도까지 흘러갔던 거대한 핏줄의 기억이 생존이라는 절박한 본능 앞에서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몽골 속담에 이빨이 없으면 입술이 시리고 형이 없으면 아우가 외롭다는 말이 있어. 지금 몽골 꼴을 봐라. 땅은 넓고 땅속의 보물, 자원은 가득한데 그걸 캥을 기술도 없고 사람도 부족해. 게다가 위에는 곰이요 아래는 용이라 샌드위치처럼 꽉 끼어서 숨도 못 쉬고 있지. 한국은 어떤가? 사람은 똑똑하고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땅이 좁고 자원이 없어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지 않았나. 서로가 서로에게 딱 필요한 반쪽인 게야. 2026년에 붉은 말이 날뛰며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오히려 그 혼란 덕분에 곰과 용이 한눈을 팔게 되고 그 틈을 타서 한국과 몽골이 살기 위해 서로를 꽉 끌어안게 되는 형국이지. 할머니는 이것이 단순히 경제 협력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천기, 즉 하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자네들은 모르지. 지금 몽골의 조상신들이 밤마다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후손들이 살 길은 오직 저 동쪽의 무지개 나라 솔롱고스와 손을 잡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2027년부터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게야. 한국 사람들은 몽골이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고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큰 형님처럼 따르게 되는 피가 당기는 현상 말이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한 황금 거북이가 몽골 초원으로 기어오는 첫 번째 모습이지. 2026년의 거대한 먼지 구름 뒤에 숨겨진 한국과 몽골의 운명적 결합. 투야 할머니는 이 결합이 단순히
두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변화, 즉 저 북쪽에 굳게 닫힌 얼음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예언합니다. 붉은 말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나는 기묘한 형제. 과연 하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두 나라를 묶어주려는 걸까요? 하늘이 두 나라를 어떻게 묶냐고? 아주 간단해. 남녀가 혼인을 하듯 음과 양이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내가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들어주마. 몽골은 뼈야. 아주 단단하고 억세고 땅속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광물을 품고 있는 거대한 뼈대란 말이지. 반면에 한국은 살과 피야. 부드럽고 빠르고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흐르게 하는 재주가 있어. 뼈만 있으면 그게 해골이지 사람이냐? 반대로 살만 있으면 흐물거려서 서 있지도 못해. 그런데 이 뼈와 살이 합쳐지면 비로소 온전한 거인이 되어 벌떡 일어서는 게지. 이게 바로 내가 본 한몽연합의 진짜 모습이야. 투야 할머니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부르는 이름 솔롱고스의 일례를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지개라는 뜻의 솔롱고스. 고대 몽골인들에게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상한 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이 바로 몽골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줄 유일한 무지개 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판이 깔릴 게야. 정치인들이 양복 입고 도장 찍는 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생존 본능이 두 나라를 자석처럼 딱 붙여버릴 걸세. 한국은 기술은 좋은데 자원이 없어서 늘 목이 나르지. 몽골은 자원은 넘쳐나는데 그걸 캐내서 물건을 만들 손재주가 없어. 예전에는 몽골이 멍청하게 그 귀한 보물들을 헐값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넘겼지만 2027년이 되면 하늘이 몽골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거야. 아, 우리 형제인 한국에게 맡겨야 우리가 사는구나 하고 말이지. 할머니의 예언에 따르면 2027년과 2028년 사이 몽골이 광활한 초원에는 한국의 기계들이 들어가고 한국의 공장들이 세워지는 거대한 이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좁은 땅덩어리의 현계를 넘어 몽골이라는 거대한 제2의 영토를 얻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내 눈엔 보여. 울란바토르 거리에 한국말이 넘쳐나고 한국의 식탁에 몽골에서 기운 고기와 곡식이 올라가는 모습이 두 나라가 국경만 다르지 사실상 한 나라처럼 살림을 합치는 형국이야. 이걸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있겠지. 배가 아픈 주변 강대국들이 해방을 놓을겠지만 이미 늦었어. 왜냐고? 우리 엉덩이를 한번 봐라. 한국악이나 몽골악이나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른 점, 몽골 반점을 달고 나오지 않나? 그게 바로 하늘이 너희는 한 핏줄이니 나중에 꼭 다시 만나라고 찍어놓은 도장이야. 수천 년을 돌아 이제야 그 도장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지. 이러한 결합은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지만 토야 할머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몽골이라는 든든한 뒷배, 즉 대륙의 뼈대를 얻은 한국이 비로소 북쪽을 향해 호랑이 같은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등이 튼튼해야 포효를 할 수 있는 법이요. 이제껏 한국은 등이 시려왔사. 북쪽이 막혀있으니 섬나라나 다름없었지. 헌데 등 뒤에 몽골이라는 거대한 형님이 딱 버텨 서주니 한국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해지겠나. 그 기운이 바로 북쪽의 얼음벽을 녹이는 열기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눈을 돌려 저 북쪽 백두산 아래를 보자고. 몽골과 한국이 손을 잡는 그 시기에 북한 땅에서는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백두산 호랑이가 더 이상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산을 내려오는 형국이거든. 투야 할머니는 뼈점을 치던 막대기로 북쪽 방향을 허공에 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29년 북한의 풍경이 총칼이 난무하는 전장이 아니라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텅 빈 정막이라고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거야. 북쪽의 지도자, 내가 보니 그 사람의 운명도 딱 2029년까지야. 별이 떨어지는데 소리도 없이 툭 하고 떨어져. 예전 같으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억지로라도 그 별을 다시 붙여줬겠지만 그때는 용도 제 몸 가누기가 힘들어서 북쪽을 쳐다볼 여유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나. 위에서 누르던 힘이 사라지니 밑에 있던 얼음들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여.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야. 할머니는 이 시기를
대이동의 서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남한으로 몰래 넘어오는 탈북의 형태가 아닙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멍하니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장마당의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대신 남쪽의 소식을 나르는 체제 전체의 나사가 풀려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 몽골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은 무서워해도 우리 몽골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하거든. 옛날부터 사회주의 형제국이었으니까. 2029년부터 북쪽 땅에 몽골의 깃대를 단 트럭들이 부지런히 오갈 게야. 겉으로는 식량을 나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트럭들이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숨구멍 역할을 하게 되지. 몽골이 중간에서 괜찮다, 남쪽 형제들은 너희를 하지 않는다 하고 다독여주니 잔뜩 겁을 먹고 있던 북쪽의 호랑이들이 비로소 마음의 비창을 풀게 되는 거야. 투야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웅얼거리듯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붕괴가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나 주변국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몽골의 샤먼들과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로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의 전기가 남쪽의 한라산으로 흘러들어 하나로 합쳐지는 운세야. 2030년이 넘어가면 휴전선의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는 소리가 들릴 게야.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여.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지.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겠지만 천기를 읽는 우리 눈에는 그저 와야 할 때가 온 순리일 뿐이지. 자, 그렇게 호랑이가 남쪽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기막힌 장면을 내가 묘사해주마. 2029년 땅의 기운이 다하여 조상신들마저 떠나는 북한.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며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줄 몽골. 투야 할머니는 다가올 통일이 우리가 걱정하는 재앙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얼어붙은 땅에 봄비가 스며들듯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인 통일의 문이 열리는 2031년의 그날, 휴전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2031년 신해년, 하얀 돼지의 해가 밝아오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요. 휴전선 철조망이 가위로 자른 듯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버리거든. 내 눈에는 그날의 풍경이 너무나 선명해. 종소리는 한 발도 들리지 않아. 대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 진보다리 싸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만 가득해. 이건 전쟁으로 뺏고 뺏기는 점령이 아니여. 오랜 시간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동생이 마침내 형의 따뜻한 아랫목으로 찾아들어오는 귀가지. 투야 할머니는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대한민국의 허리가 다시 붙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너지면 내전이 일어나거나 난민이 쏟아져 나와 한국 경제가 망할 거라고 겁을 주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그 혼란을 막아주는 든든한 에어백이 바로 몽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몽골이 아주 큰 일을 해. 북쪽의 문이 열릴 때 한국 군인들이 바로 들어가면 북쪽 군인들이 겁을 먹고 총을 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몽골 군인들과 트럭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북쪽 사람들에게 몽골은 사돈의 나라처럼 편안하거든. 몽골 깃발을 단 트럭들이 쌀과 약을 싣고 평양으로 신의주로 부지런히 실어 나르면서 자, 이제 괜찮다. 남쪽 형제들이 너희를 도우러 올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지. 몽골이 중간에서 말랑말랑하게 완충제 역할을 해주니까 두 나라가 부딪혀서 깨지는 게 아니라 물과 물이 섞이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야. 투야 할머니의 예언 속 통일은 정치적인 선언보다 실질적인 생활의 합치가 먼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2032년이 되면 북한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장마당에선 한국 돈과 몽골의 자원이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의사들과 기술자들이 북한의 병원과 공장을 다시 돌리고 몽골의 자원이 그 공장의 연료가 됩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한번 섞이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 남쪽 사람들은 북쪽의 텅 빈 땅을 보면서 저기에 길을 닫고 공장 세우면 대박이겠구나 하고 무릎을 칠 것이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의 기술을 배우느라 밤잠을 설칠 게야. 내가 보기에 이건 남한이 북한을 먹는 게 아니여. 남한이라는 큰 그릇에 북한이라는 내용물이 담기는 거지. 그리고 그 그릇을 받치고 있는 식탁이 바로 몽골이라고 말이여. 자, 그렇게 허리가 이어졌으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막혔던 혈관이 뚫렸으니 피가 돌 것 아닌가? 투야 할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몽골에서 시작해
북한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긴 선을 허공에 그렸습니다. 사람의 몸도 허리가 튼튼해야 달릴 수가 있어. 이제껏 대한민국은 허리가 끊어져 있어서 섬나라처럼 갇혀 살았지만 2032년 통일이 완성되는 순간 대륙을 향해 질주할 준비를 마치게 돼 부산 앞바다의 물고기가 기차를 타고 몽골 초원까지 살아서 가는 세상, 그게 눈앞에 와 있다는 소리여.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등바등하던 시절은 끝났다는 소리여. 바야흐로 철의 말이 초원을 달리고 싶어서 발굽을 구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한국이 섬나라 신세를 면하고 진짜 대륙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2033년에 천지개벽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낸 기적 같은 통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경제적 영토가 무한히 확장되는 폭발적인 번영의 시대입니다. 투야 할머니가 말하는 철의 말과 대륙의 주인. 과연 통일된 한반도와 몽골 연합은 세계 지도 위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까요? 2033년 개축년, 검은 소의 해가 밝아오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죠. 소가 밭을 갈아엎듯 그동안 막혔던 땅의 혈관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해가 바로 이때요. 자네들도 알다시피 한국은 그동안 말만 반도였지 허리가 뚝 끊어져서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지 않았나.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갇힌 신세였지. 그런데 2033년이 되면 그 답답한 감옥문이 활짝 열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야 평양을 지나 압록강을 거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거쳐 저 멀리 유럽의 런던과 파리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는 거지. 두야 할머니는 이것을 철의 뱀이 깨어나는 형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과거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다면 21세기의 한목연합은 이 철말을 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철로가 깔리는 곳마다 황금색 돈의 기운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길이 뚫리면 뭐가 따라오겠어? 당연히 돈이고 사람이고 운이지요. 몽골 초원에 널려있는 구리, 석탄, 희토류 같은 보물들이 이제 이 기차를 타고 한국의 공장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야. 예전엔 배로 싣고 비행 돌아오느라 시간 버리고 돈 버렸지만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물건이 도착해 있어. 한국은 물류비 아껴서 좋고 몽골은 제값 받고 팔아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세상이 오는 거지. 게다가 이 철길 주변으로 만주벌판과 시베리아에 버려진 땅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의 경제 영토로 변한다. 땅 문서는 남의 나라 것을 몰라도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공장 돌리고 돈 버는 주인은 다 한국 사람과 몽골 사람이 된다는 얘기요. 할머니는 잣잔에 담긴 우유를 손가락에 찍어 테이블 위에 길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한국이 대륙국가로 탈바꿈하는 운명의 지도였습니다. 섬나라 특유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대륙을 품은 민족 특유의 호방함과 여유가 한국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내 장담하건대 이때가 되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돈 싸들고 서울과 울란바토르로 몰려올 게야.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 가면 흙을 파도 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 거거든.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 거기에 북한의 노동력까지 합쳐졌으니 천하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주변에 있던 중국이나 일본이 배가 아파서 뒹굴겠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어.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데 지렁이들이 꿈틀댄다고 막을 수 있겠나? 2033년은 한국이 작은 고추가 아니라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인으로 우뚝 서는 원년이 될 것이여. 철길이 열리고 돈이 도는 2033년의 번영. 하지만 투야 할머니는 이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민족의 기상이 되살아나는 일입니다. 몽골 초원에서 한국인들을 보면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몽골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엉덩이에 찍힌 푸른 반점. 2034년, 마침내 고구려의 옛 기상이 몽골 초원에서 현대적으로 부활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신벅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몽골인들은 왜 한국을 그토록 따르게 되며 두 나라는 어떻게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까요? 2034년 갑인년, 푸른 호랑이의 해가 밝으면 아주 재미난 풍경이 펼쳐져. 호랑이가 숲에서 나와 포효를 하니 온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는 형국이지. 이때가 되면 몽골 초원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피를 나는 큰형님으로 모시기 시작해.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게 아니여. 묘하게 피가 땡기고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게 거울처럼 닮았다는 걸 서로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지.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는 증거지. 투야 할머니는 이 시기를 고구려의 혼이 부활하는 때라고 정의했습니다.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만주벌판을 누볐던 그 호방한 기상이 21세기에는 최첨단 기술과 문화라는 옷을 입고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오면 참 신기해해. 처음 보는 땅인데도 낯설지가 않고 마치 오래전 고향에 온 것처럼 가슴이 탁 트인다고들 하지. 그게 다 핏줄 속에 잠들어 있던 유목민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래요. 2034년이 되면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노래며 드라마며 음식이며 하는 것들이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싹 다 덮어버려. 이건 칼 들고 땅 뺏는 정복이 아니여.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문화의 정복이지. 몽골 사람들은 한국의 세련된 기술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은 몽골의 야생을 배우니 이 둘이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전 세계가 이 동방의 형제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할 걸세. 할머니의 눈에는 2034년의 대한민국이 단순한 부자 나라를 넘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장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서양의 나라들이 노쇠하여 비틀거릴 때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한몽연합이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게. 인구 8천만의 동일 한국에 자원 가득한 몽골 땅이 합쳐졌어. 거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독하고 똑똑해. 이제 주변의 거인들, 저 중국이나 일본도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해. 오히려 우리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저들과 친해질까 줄을 서게 되지. 내가 구슬하면서 저승문턱을 넘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봐. 지금 천상계에 있는 영혼들이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날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디 번호표가 제일 비싼 줄 아는가?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요. 바로 한국이요. 영혼들이 서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아우성이라니까. 왜 그렇겠어?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정신과 문화를 꽃피울 것이 거기니까. 거기서 태어나야 영혼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 요즘 전 세계 사람들 한국 노래 듣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난리치는 게 그냥 유행인 줄 아나? 아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한국의 기운을 찾고 있는 거요. 저기에 가면 살 길이 있다. 저기에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영혼이 먼저 아는 거지. 할머니는 이것을 후천개벽이라는 거창한 단어 대신 계절이 바뀌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데 그 봄꽃이 가장 먼저 피는 것이 바로 동방의 작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몽골이 한국을 돕는 이유도 이 거대한 천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몽골은 대륙의 강인한 체력을 가진 몸이고 한국은 맑은 영성을 가진 머리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지구가 온전한 정신을 차린다는 논리입니다. 자네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지금 한국이 겪는 갈등, 저출산, 경쟁, 이게 다 뭐냐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아픔이요.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가 제일 힘든 법이지. 하지만 명심해. 하늘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에는 복을 담아주지 않아. 한국인들에게 이런 큰 운을 주는 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그 옛날 단군 할아버지의 뜻을 이제야말로 실천해보라는 하늘의 숙제인 셈이지. 두야 할머니는 2035년까지 이어지는 이 대운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돈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어른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경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라의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사는 개개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덩이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머리만 깨질 뿐이라는 섬뜩한 경고. 그렇다면 다가오는 대변혁의 시대, 우리 개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타야 할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누구나 똑같이 맞지. 하지만
항아리를 든 사람은 물을 가득 채우고 채를 든 사람은 발만 젓는 법이여. 국운이 아무리 좋아져도 개개인의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복을 담기는커녕 오히려 그 무게에 눌려 다치고 마라. 그러니 자네들이 2025년 이후 다가올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려면 딱 3가지를 명심해야 혀. 이 늙은이가 주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 두야 할머니는 검지 하나를 펴보이며 첫 번째로 입조심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나쁜 말을 뱉지 마라.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씨앗이 되어 땅에 심기는겨.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 화가 너무 많아. 입만 열면 망했다, 죽겠다, 지옥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더구먼. 그게 다 자기 앞길에 가시덤불을 심는 짓이야. 2026년부터는 기운이 아주 빠르고 강하게 돌아. 네가 뱉은 말이 현실이 되는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진다는 소리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좋은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녀. 그래야 들어오던 복이 놀라서 달아나지 않아. 그녀는 두 번째 손가락을 펴며 나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둘째, 네 주머니를 너무 꽉 닫지 마라. 앞으로의 세상은 끼리끼리 뭉치는 세상이여. 네가 남을 도우면 그 공덕이 이자가 붙어서 반드시 너에게 돌아와. 특히 몽골과 한국이 형제가 되어 잘 살게 되는 이치도 결국은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마음 때문 아니냐. 나만 잘 살겠다고 욕심부리는 놈은 이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에서 왕따가 되어 도태될 것이여. 네 밥그릇에 한 숟가락을 덜어 남을 줄 아는 여유, 그게 바로 대국 백상의 자격이지.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불안해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해.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전쟁 난다, 경제 망한다 걱정하지만 그건 파도의 거품일 뿐이야. 그 아래 흐르는 깊은 물결은 이미 대한민국 편이야. 네 조상들의 수천 년을 기도해서 만들어 놓은 판이니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 네 마음이 편안해야 우주의 맑은 기운이 네 정수리로 들어오는겨. 쫄지 마, 제발. 너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두야 할머니의 조언은 복잡한 수행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고운 말을 쓰고 이웃을 돕고 자신의 뿌리와 미래를 믿는 것.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그녀는 이 도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2026년의 혼란을 넘어 2035년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닦아놔. 곧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질 테니께. 더러운 그릇에는 황금이 담겨도 똥물처럼 보이는 법이요. 자, 이제 내 할 말은 다 했구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자네들과 한국에 계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몽골식으로 축복을 빌어주겠네. 우리 몽골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갈 때 우유를 한흥에 뿌리며 길을 열어주거든. 이 의식은 단순한 배웅이 아니여. 자네들의 앞날에 탱그리에 가호가 함께하기를 비는 아주 강력한 주술이지. 게르 밖으로 나선 투야 할머니의 손에는 갓 짠 신선한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몽골의 바람 속에 서서 동쪽 하늘, 대한민국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그네 때보다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형제국 한국을 위해 바치는 그녀의 마지막 기도. 과연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축복의 언어들은 어떤 울림으로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될까요? 투야 할머니는 몽골 전통 의례용 나무 숟가락인 차찰에 하얀 우유를 가득 담았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동쪽을 바라보는 그녀의 두 발은 대지에 뿌리박은 고목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유를 허공에 뿌리자 그 액체는 땅에 닿기도 전에 하얀 보석가루처럼 얼어붙어 반짝이며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하수가 되어 대한민국으로 흘러가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탱그리시여 길을 이어소서.
저 동쪽 끝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에 사는 나의 하우드를 지켜주소서. 2026년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그들이 뿌리 뽑히지 않게 하시고 2030년의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마침내 두 형제가 만나 하나가 되는 날 그들이 흘린 눈물이 기쁨의 강물이 되어 이 초원을 적시게 하소서. 할머니의 기도는 주문이라기보다 절절한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뿌린 우유는 몽골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흰색의 길, 즉 장애물이 없는 축복받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투야 할머니는 이 의식을 통해 자신이 본 미래, 즉 한국과 몽골이 손을 잡고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앞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마친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리에게 다가와 따뜻한 양털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작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내 예언은 지도일 뿐이여. 지도가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저절로 도착하는 건 아니지.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너희들의 두 발이여.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눈보라를 만나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요. 하지만 명심해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여. 저 하늘의 조상신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고 여기 이 늙은 무당과 몽골의 형제들이 네 등 뒤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2025년이 저물고 2026년에 태양이 떠오를 때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대문을 활짝 열어둬. 황금 거북이가 복을 가득 싣고 네 집마당으로 들어갈 테니께. 우리는 홉스골의 늙은 늑대 투야 할머니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울란바토르로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2026년의 붉은 말 이야기, 북한 땅에 피어날 변화의 꽃, 그리고 철마가 달리는 광활한 2035년의 미래, 이 모든 것이 과연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단곤일의 가장 큰 기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혹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야 할머니처럼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고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줄 상승의 바람이니까요. 준비된 자에게 미래는 공포가 아닌 선물입니다. 한국과 몽골 두 형제가 만들어갈 기적 같은 내일을 꿈꾸며 홉스골에서 전해온 몽골 대무녀 투야의 예언 기록을 마칩니다. 여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천기를 훔쳐본 뒤 사라진 한 남자의 한국에 관한 예언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시각은 정확히 정해져 있다 라고 시작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남긴 인물은 바로 중국의 역사학자이자 현재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은둔한 예언가 리슈똥입니다. 그는 본래 대학에서 동양사와 고대 천문학을 가르치던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강단에서 내려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이야기는 2015년의 어느 늦은 밤 베이징의 한 오래된 문서 보관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리슈똥 교수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만이 열람할 수 있는 비공개 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나라 시대의 예언서인 추배도의 원본 해석본과 함께 현대 중국의 정세 분석가들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문서를 펼친 리슈똥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2019년에 전 세계를 덮칠 보이지 않는 회색 안개, 즉 전염병의 출현과 2022년에 서쪽 대륙에서 발생할 쇠와 불의 부딪힘, 즉 전쟁이 정확한 연도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질 미래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대륙의 몰락과 그 기운이 동쪽의 작은 반도, 즉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이 내용을 자신의 비밀 노트에 필사한 뒤 천기를 아는 자는 입을 다물어야 산다 라는 말을 남기고 윈난성의 깊은 산속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침묵 끝에 그가 바라본 2026년 이후의 세상에 대한 기록이 세상 밖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슈똥은 다가올 2026년을 가리켜 용이 낡은 비늘을 뜯어내고 뱀이 푸른 허물을 벗는 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가올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이고 그 직전인 2025년은 을사년, 푸른뱀의 해입니다. 리슈동의 예언록 동방의 촛불이 태양이 될 때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대한 붉은 용은 너무 많은 것을 삼켜 배가 터질 것이니 그 썩은 살이 터져나오는 고통의 비음은 2025년의 끝자락부터 시작될 것이다. 뱀이 허물을 벗는 고통을 겪어야 새로운 살이 돋아나듯 동쪽의 반도는 지난 수년의 시련을 끝내고 2026년부터 찬란한 새 비늘을 얻게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역사의 흐름을 읽는 학자입니다. 그의 말은 곧 2026년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의 반도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본 미래 예언의 핵심은 기운의 이동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고여있는 물을 싫어한다. 대륙의 물은 이미 썩어 악취가 진동하니 하늘은 맑고 흐르는 물을 찾아 동쪽으로 그 물길을 돌릴 것이다. 2026년 병오년의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겉으로 거대해 보이나 속이 텅 빈 거인이 무릎을 꿇고 작지만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나라가 그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이는 현재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내부 부채 문제와 인구 저벽, 그리고 그에 반해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힘을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입니다. 리슈동은 이 시기가 한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호황이 아니라 5천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운, 즉 그레이트 포춘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인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한국은 마지막 진통을 겪는다고 말입니다. 동뜨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법이다. 반도의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으르렁거릴 것이나 이것은 묵은 피를 뱉어내는 과정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2026년에 태양이 뜨면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세계의 모든 보물이 동방의 반도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임을 시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윈난성 깊은 산속의 은둔자가 3,000km나 떨어진 대한민국의 오늘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슈동의 예언록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시기를 가리켜 거짓된 풍요가 끝나고 진짜 주인이 곳간 열쇠를 쥐는 시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중국 대륙의 미래를 아주 비관적이고도 냉철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붉은 용은 지난 30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탐했다. 흙으로 빚은 빵을 진짜 빵인 줄 알고 먹었으니 이제 그 뱃속에서 탈이 날 것이다. 2026년이 되면 용은 배가 아파 뒹굴 것이고 그가 움켜쥐고 있던 금진보화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것이다. 그 흘러내린 금빛 물결이 어디로 가겠는가? 물은 언제나 가장 맑고 단단한 땅으로 흐르는 법이다. 리슈동이 지적한 흙으로 빚은 빵은 현재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중국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과 빚더미를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고층 빌딩이 즐비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 예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 미래의 핵심은 바로 부의 대이동입니다. 리슈동은 서양의 상인들, 즉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이 짐을 싸서 이동하는 모습을 철새의 이동에 비유했습니다. 서쪽 바다 건너에 푸른 눈을 가진 상인들은 영리하다. 그들은 용이 병들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둥지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찾는 새로운 둥지는 늙고 지친 섬나라 일본도 아니고 아직 여물지 않은 남쪽의 정글도 아니다. 그들은 도깨비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쪽의 반도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깨비의 재주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한국인 특유의 손기술과 최첨단 기술력을 의미합니다. 리슈동은 2027년경이 되면 전 세계가 한국의 물건을 쓰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가 한국의 특정 산업을 콕 집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빛으로 만든 쌀과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하자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의 예언서를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동방의 반도에는 흙이 아닌 빛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빛의 쌀이 없으면 세계의 모든 수레바퀴는 멈출 것이다. 또한 병든 용이 내뿜는 도끼를 해독할 생명의 물 역시 그곳에서 솟아날 것이니 세계의 병자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한양, 서울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이는 2026년 이후 AI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극에 달하고 고령화된 세계를 구원할 바이오 기술이 한국에서 꽃 피우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수 연구소들이 한국을 미래 기술의 핵심 기지로 지목하는 것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는 예언입니다. 리슈동은 2028년을 기점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해를 가면이 벗겨지는 해라고 적었습니다. 2028년 붉은 용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큰 잔치를 벌이려 하겠으나 국제 행사나 무력 시위 등 곳간이 비어 잔치상에 올릴 것이 없음을 들키게 된다. 그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더 이상 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동방의 맹주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리라.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한계에 봉착하여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경제력이 대체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바빴던 나라들이 2028년부터는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러브콜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슈동이 말한 2026년 이후의 미래 예언, 즉 한국 중심의 질서 재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슈동은 한국의 번영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곳간이 차면 인심이 난다 했다. 남쪽의 곳간이 가득 차고 넘칠 때 저 북쪽의 차가운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하늘은 한국에게 부를 먼저 준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형제와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놀랍게도 그의 시선은 이제 휴전선을 넘어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몰락은 곧 북한을 지탱하던 뒷배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슈동은 2029년이 다가오면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북쪽의 빗장이 스르르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본 2029년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날의 풍경. 리슈동은 이를 끊어졌던 허리가 이어지니 대륙을 달리는 호랑이의 기상이 되살아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리슈동의 예언록에서 가장 믿기 힘들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2029년부터 2033년까지의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북쪽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202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운이 너무나 강력해서 북쪽의 어두운 기운이 감히 범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예언서 동방의 촛불이 태양이 된다의 제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쪽의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은 뜨거운 불, 즉 미사일이나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달콤한 봄바람이다. 2029년 기후년이 되면 압록강의 얼음이 스스로 비명을 지르며 깨질 것이니 이는 누군가 망치로 깬 것이 아니라 봄이 왔기 때문에 자연이 녹아나리는 이치와 같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이후 중국, 즉 붉은 용이 병들어 더 이상 북한을 돌볼 수 없게 되면 북쪽의 빗장은 내부에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리슈동은 이 과정을 아주 구체적이고 서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병사들이 창을 내려놓은 이유는 적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남쪽에서 풍겨오는 밥 짓는 냄새와 노랫소리에 취해 스스로 창을 쥐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철조망은 녹슨 거미줄처럼 힘없이 걷어질 것이고 굶주린 형제들은 무기를 버리고 숟가락 하나 만들고 남쪽을 향해 걸어올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 없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문화의 힘으로 북한이 한국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평화적인 흡수를 예언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서방의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레짐 체인지라는 결이 다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문을 열어주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슈동은 특히 2031년 신해년을 한 지붕 두 가족이 밥상을 합치는 해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남쪽의 왕은 북쪽의 백성들을 향해 칼 대신 밥독을 연다. 과거에는 서로가 늑대라 칭하며 으르렁거렸으나 이제는 힘센 동생이 병든 형을 부축하는 형국이라. 주변 강대국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 회방을 놓으려 하겠지만 이미 남쪽 나라의 국군이 한이를 찌르니 감히 누구도 그 만남을 막지 못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총성이 오가는 동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궈낸 부로 북한 동포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하며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리슈동이 본 한국 미래 예언 속에서 동일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자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통일 비용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리슈동의 예언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2032년부터 2033년까지 한반도에 황금의 시대가 열린다고 적었습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니 피가 돈다. 북쪽의 험한 산 속에 점자던 검은 보물, 즉 지하자원들이 깨어나 남쪽의 기술과 만나니 그 가치가 황금산을 이룬다. 섬나라였던 한국은 이제 대륙의 꼬리가 아니라 대륙의 머리가 되어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달리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다. 2026년부터 시작된 국군의 상승세가 통일이라는 날개를 달고 폭발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여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대륙과 해양을 잇는 완전한 국가의 탄생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이 찬란한 번영의 시기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땅이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합쳐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일 뿐입니다. 그는 5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기. 그래서 리슈동은 2034년 즈음에 한국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특별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갈라진 틈을 메워줄 치유자, 힐러이자 의인입니다. 리슈동은 이 인물의 등장을 두고 동방의 등불 속에서 가장 밝은 심지가 타오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울과 다툼, 물질 만능주의의 허무함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의 시골 어느 촌부의 모습으로 혹은 아주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전파할 그 사람. 서양의 예언가들이 말하는 메시아나 구세주와는 조금 다른 지극히 한국적이고 인간적인 그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리슈동의 예언록은 2034년부터 2038년까지의 시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 개벽의 시기로 정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6년부터 시작된 대운으로 한국은 통일과 경제적 번영을 이뤘지만 바다 건너 서쪽 세계와 대륙은 상황이 다릅니다. 리슈동은 이 시기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황금으로 된 집에서 살지만 눈에는 생기가 없고 가슴에는 차가운 바람이 분다. 서양의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회색 역병이 전 세계를 덮치니 멀쩡한 젊은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으려 한다. 이것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이는 물질 만능주의의 끝에서 찾아온 전 인류적 우울증과 마약, 정신적 공황 상태를 예견한 것입니다. 과학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에 떨어진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경고한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 리슈동은 한국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을 반짝입니다. 그는 2035년 을묘년 즈음에 한국의 깊은 산골 혹은 아주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세상을 치유할 의인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대목은 리슈동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롭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동방의 등불이 켜진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맑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서 한 낡은 농부와 같은 이가 일어난다. 그는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 손에 법전을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내놓는 생명의 물과 오래된 지혜는 병든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박힌 가시를 녹여버린다. 서양의 의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포기한 환자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주나 초능력자가 아니라 평생을 묵묵히 한국의 땅을 지키며 우리가 잊고 살았던 효나, 예, 홍익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온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혹은 한국의 바이오 기술과 전통 발효 과학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적의 신약일 수도 있고 한국 특유의 정의나 공동체 의식이라는 정신적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리슈동은 이걸 뭉뚱그려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는 5천년 묵은 신성한 DNA가 2026년의 태양을 받아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인의 삶의 방식, 즉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살피는 그 따뜻한 마음씨를 배우기 위해 서울로, 시골 마을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미래 예언이자 문화 강국의 완성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한국의 위상은 단순히 물건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정신적 지도국, 멘토 스테이트로 격상됩니다. 예언사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계의 오만한 왕들이 동방의 의인 앞에 무릎을 꿇고 묻는다. 어찌하여 우리의 막대한 부로도 행복을 살 수 없습니까? 그러자 의인은 흙 묻은 손으로 그들을 일으키며 답한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황금은 그저 돌덩이를 뿐이요. 이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 비로소 인류는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던 그 잔소리 같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병든 세상을 구할 유일한 해독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이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숙제를 던졌습니다. 바로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2038년까지 한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는 리더 국가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서양에 겉멋에 취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지켜내고 전수해 줄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을 일궈온 어른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한국은 부와 명예 그리고 정신적인 권위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슈동의 예언록 마지막 부분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늙은 섬나라 일본과 잃어버린 고토 만주의 운명입니다. 리슈동은 2039년이 되면 지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총 한자로 쓰지 않고 영토가 넓어지는 기이한 현상. 과연 일본은 어떻게 침몰하고 만주는 어떻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리슈동의 예언록 동방의 촛불이 태양이 될 때의 후반부인 2039년과 2040년의 기록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리슈동은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던집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지만 그림자는 서쪽으로 길게 눕는다. 2026년부터 시작된 동방반도, 한국에 강렬한 태양빛이 너무나 눈부셔 그 옆에 있던 늙은 섬나라는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의 기운이 다하여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국가의 침묵을 의미한다. 리슈동은 2039년 기민년을 가리켜 섬의 등불이 꺼지고 촛불을 빌리러 오는 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섬나라의 거리는 노인들의 기침소리로 가득 차고 젊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끊긴 지 오래다. 그들이 자랑하던 정밀한 기계들은 녹이 슬고 곳간은 비어 하루하루를 걱정하게 된다. 자존심 강한 섬나라의 주인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바다 건너 반도의 문을 두드리며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당신들의 남는 온기를 좀 나눠주시오. 이것은 굴복이 아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다. 여러분, 2026년 이후 급격히 성장한 한국의 국군에 대비되어 인구 절벽과 경제적 활력을 잃은 일본이 결국 생존을 위해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리를 간청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리시동은 이때 한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형님의 마음으로 쌀을 나눠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며 사실상의 상국, 모시는 나라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진정한 승리. 이것이 리슈동이 본 미래의 한일 관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몰락보다 더 가슴 벅찬 예언은 바로 북쪽 만주 땅에 관한 것입니다. 2040년 경진년, 리슈동은 이 해를 잃어버린 조상의 뼈가 주인을 찾아오는 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붉은 용의 힘이 빠지고 내부가 분열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동북쪽 변방 만주까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통일을 이루고 강력한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퍼져나갑니다. 리시동은 이 과정을 아주 서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국경선에 처진 철조망은 녹아내려 의미가 없어진다. 만주의 넓은 벌판에 사는 사람들은 베이징의 붉은 깃발보다 서울의 푸른 깃발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장사꾼이 되어 한국의 돈을 쓰고 한국의 말을 배우며 마침내 스스로 한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한다. 이것은 군대를 보내 땅을 뺏는 침략이 아니다. 경제와 문화의 힘으로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그곳이 자연스럽게 광역 한국 경제권에 흡수되는 과정이다. 리시동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땅의 신은 원래 주인을 기억한다. 2000년 전 그 땅을 호령했던 호랑이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니 만주의 흙과 바람이 춤을 추며 그들을 반긴다. 2040년의 지도를 펼치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더 이상 국경이 아니라 그저 나라 안을 흐르는 강이 될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흐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며 안타까워했던 그 드넓은 만주벌판이 2026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우리의 국력 덕분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슈동은 이 거대한 영토의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를 덕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총칼 대신 덕과 부로 이웃을 감싸 안았다. 주변의 작은 부족들과 성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한국의 백성이 되기를 자청하니 이것이 바로 왕도의 길이다. 즉, 2040년의 한국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주변국이 존경하고 따르는 아시아의 진정한 맹주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서양의 싱크탱크들은 이를 경제적 화병이나 연방제라고 분석하겠지만 리슈동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남으로는 일본을 경제적으로 영향권에 두고 북으로는 만주까지 뻗어나가는 명실상부한 제국, 엠파이어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붉은 말이 달리기 시작한 지 불과 15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자, 이제 리슈동의 예언록은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2045년, 세계의 중심이 된 서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드디어 리슈동의 예언록, 동방의 촛불이 태양이 될 때의 마지막 장 2045년의 기록을 펼칠 차례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붉은 말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질주는 20년이 지난 2045년 을축년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됩니다. 리슈동은 이 시기를 가리켜 하늘의 중심축이 이동을 마친 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라, 서쪽 하늘을 날던 거대한 흰머리 독수리 미국이 쉴 곳을 찾아 동쪽으로 날아온다. 독수리는 늙고 지친 섬 일본을 지나치고 탐욕스러운 용을 피해 가장 맑은 기운이 솟아오르는 한강변에 새로운 둥지를 튼다. 2045년이 되면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서울로 통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이 한국과 완전히 결합하거나 혹은 한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질서의 중심축,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개벽의 순간입니다. 리슈동이 묘사한 2045년의 서울 풍경은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줍니다.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한글로 된 책을 끼고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예법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선다. 세계의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서울을 찾아와 동방의 지혜를 구한다. 한국의 말은 세계의 공용어가 되고 한국의 젓가락질은 가장 고상한 식사 예절이 된다. 이것은 총칼로 정복한 것이 아니요 오직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감화시킨 결과다. 리슈동은 이때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 지원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국가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리슈동은 펜을 놓기 전 이 책을 읽게 될 미래의 한국인들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아주 엄중하고도 간곡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엄청난 미래 예언이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당장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천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복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독이 된다. 2026년부터 쏟아질 하늘의 복을 담으려면 너희의 그릇부터 깨끗이 닦아야 한다. 만약 한국인들이 갑자기 찾아온 부와 명예에 취해 조상을 잊고 우더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거만하게 군다면 이 모든 영광은 하룻밤의 꿈처럼 신기루로 사라질 것이다. 즉, 국군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리슈동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홍익의 뜻을 기억하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 오래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젊은이들이 서양의 흉내를 내며 방황할 때 그들을 꾸짖기보다 따뜻한 밭한끼를 먹이며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라. 2026년에 대운을 여는 열쇠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너희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정과 예 속에 숨겨 있다. 리슈동은 마지막으로 윈난성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전 연서의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 하여 낙심하지 마라. 나는 보았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거대한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그 찬란한 광경을. 그러니 부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아 그 영광을 두 눈으로 확인하라. 이것이 바로 중국의 천재 예언가 리슈동이 목숨을 걸고 남긴 2026년 이후의 예언입니다. 중국은 병들고 일본은 침묵하며 오직 한국만이 솟아오르는 미래.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의 흐름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흐름을 믿고 우리의 마음 그릇을 닦으며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2026년 대한민국의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바뀔 세계 지도를 정확히 예언한 무당. 충청도 계룡산 자락 깊은 곳 월주보살 이명옥 선생이 있습니다. 그녀가 뱉어낸 첫마디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서해바다? 거기가 이제 바다가 아니여. 걸어서 대륙까지 가게 될 땅이 될 것인데 무슨 배를 띄운다는겨?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다가 땅이 된다니요. 그녀는 젊은 시절 꿈속에서 키가 하늘에 닿을 듯 거대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삼배옷을 입고 치마폭에 흙을 가득 담아 나르고 있었습니다. 월주보살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신화 속에 등장하는 세상 만물을 빚어냈다는 창조신, 바로 마고할미였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마고할미가 거대한 빗자루를 들고 한반도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할미가 동쪽, 그러니까 일본 쪽 바다를 향해 빗자루질을 세차게 하니 그곳의 섬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반대로 서쪽 바다, 즉 우리 서해 쪽으로 흙을 쓸어 담으니 물이 물러가고 거대한 옥토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넋을 잃고 보고 있는 월주보살에게 마고할미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낡은 집을 정리하고 새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 묵은 기운은 씻어내리고 끊어진 맥은 다시 이어야지. 네가 내 눈이 되어 앞으로 일어날 공사판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야 피할 사람은 피하고 준비할 사람은 준비할 것 아니냐.
깨어난 이명옥 선생의 눈에는 더 이상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산이 춤을 추고 바다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길로 계룡산으로 들어가 월주라는 이름을 받고 마고할미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세줍짓기는 바로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큰 시련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월주보살은 이것을 지구가 살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몸도 찌뿌둥하면 뼈마디를 우두둑 꺾어서 시원하게 맞추지 않던가. 지구도 똑같아. 지금 땅덩어리들이 서로 꽉 껴서 숨도 못 쉬고 답답해할 지경이여. 특히 저 동쪽 이웃나라 땅 아래가 꽉 막혀서 기운이 다해가고 있어. 그게 2026년부터 터지기 시작하는겨. 이건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돼. 낡은 터를 정리해야 새 집을 지을 거 아니여. 월주보살의 예언은 구체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녀는 신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지만 그 내용은 현대 지질학자들이 우려하는 판구조론의 급격한 변화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녀가 본 2026년의 미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형도가 바뀌는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나 해수면 상승을 걱정할 때 월주보살은 땅 그 자체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고합니다. 바닷물이 넘치는 게 문제가 아니여 그릇 자체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물만 퍼낸다고 되나? 동쪽 그릇은 비워지고 서쪽 그릇은 채워지는 형국이지.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기운들이 풀려나고 땅의 모양이 바뀌면서 국운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나듯 지각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날벼락이지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천지개벽이 기회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이 뛰노는 해가 되면 땅속에 불기운이 솟구쳐 오를 것이여. 그때 동쪽 바다를 잘 봐. 거대한 기둥 하나가 톡 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날 테니. 마고할미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는 그날, 과연 동쪽 바다 건너 이웃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여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흔히 땅이 아주 단단하다고 믿고 살지만 월주보살의 눈에 비친 일본 열도는 거친 파도 위에 둥둥 떠있는 낡은 뗏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그곳 땅 아래 깊은 곳을 가리키며 혀를 찹니다. 저기 저 섬나라 밑을 봐. 거대한 돌기둥 4개가 땅덩어리를 힘겹게 받치고 있는데 그중 2개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 속이 텅 비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월주보살이 말하는 이 돌기둥은 지질학에서 말하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등 일본 열도가 얹혀있는 거대한 지각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며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경고해왔지만 월주보살은 그것을 임계점이 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6년이 되면 마고할미가 그 낡은 기둥을 정리하는 형상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받치고 있던 게 사라지니 위에 얹혀있던 땅이 아래로 자리를 잡는 거지. 땅의 남낮이가 바뀌는겨.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어느 날 남쪽 해안가에서 기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멀쩡하던 해안도로가 휘어지고 고층 빌딩들이 마치 진흙 위에 세운 것처럼 기울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액상화 현상과 집안 침화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이 과정을 두고 용왕님이 입을 벌려 그동안 빌려줬던 땅을 도로 회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는 본래 불의 기운으로 솟아난 땅인데 이제 그 불이 잦아들고 물이 차오르는 시기가 된 것이여. 산이 불을 뿜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여. 진짜 무서운 건 땅이 물렁물렁해져서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는 거지. 그녀의 예언 속 미래는 엄중하지만 현실적입니다.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먹은 솜처럼 국토가 무거워지면서 수면 아래로 잠겨드는 형국입니다. 월주보살은 이때 사람들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바다를 건너와 사람들이 짐보따리를 싸들고 어디로 가겠어? 결국 가장 가깝고 땅이 단단한 서쪽, 우리 한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 이때가 되면 뉴스에서는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업이자 자연의 거대한 순환 과정이라고 말이죠. 마고할미가 빗자루로 쓸어낸다는 건 그곳을 비워야 할 이유가 있어서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이지.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변화가 그곳에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월주보살의 예언은 소름 끼치는 논리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땅덩어리가 내려앉으면 그 엄청난 무게와 압력은 어디로 갈까요? 지구 내부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내려앉으면 반대쪽은 반드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 평형설의 원리인데 월주보살은 이를 시소놀이에 비유합니다.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봤지. 한쪽이 쿵 하고 내려가면 반대쪽이 하늘로 붕 뜨잖아. 지금 동쪽의 거대한 땅이 아래로 쿵 하고 자리를 잡는 꼴이여. 그러면 그 충격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특히 서쪽을 잘 봐야 해. 그녀는 동쪽의 침각이 곧 한국 영토 확장의 신호탄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이웃나라가 힘들어진다고 박수칠 때가 아니여. 그 여파가 우리한테도 밀려오니까. 동해안 쪽은 물이 좀 넘어올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서해에서 일어나. 마고 할미가 동쪽 땅을 누른 그 힘으로 우리 서해 바닥을 쭉 밀어 올리는겨. 2026년 이후 일본 열도의 변화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끝을 자극하고 그 반작용으로 한반도 서쪽 지각, 즉 황해 지역이 융기하는 대격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쪽의 시련이 서쪽의 기적이 되는겨. 그곳이 가라앉는 순간부터 우리 서해 앞바다에서는 물이 빠지고 거대한 땅이 솟아오를 준비를 하는 거지. 이게 다 마고 할미가 새 판을 짜는 순서여.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주보살은 슬픈 표정으로 동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이 딱 맞아. 서쪽이 솟아오르려면 동쪽은 어쩔 수 없이 물을 좀 겪어야 해. 그녀가 지목한 것은 바로 부산, 울산 그리고 포항으로 이어지는 해안가입니다. 거대한 해일과 지반 변동의 여파가 대한해협을 건너 우리 동남 해안에 영향을 준다는 예언입니다. 부산 앞바다의 높디 높은 건물들, 발목이 물에 잠길 거요. 울산의 공장 굴뚝에서도 연기 대신 수증기가 피어오르겠지.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여. 지형이 바뀔 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진통이지. 월주보살은 이 시기를 3일의 어둠이라고 표현하며 잠시 동안의 혼란과 침수가 불가피함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찾아올 진짜 기적, 서해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동쪽 사람들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서쪽 사람들은 기가 막힌 꼴을 보게 될 거요. 평생을 봐왔던 바다가 멀어지니까.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이 현상은 처음에는 썰물 때 물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갯벌이 솟아오르고 바닷속에 숨어있던 암초들이 머리를 내밀며 작은 언덕이 돼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인천 앞바다, 거긴 이제 항구가 아니여. 배 대던 곳이 언덕이 되는데 배가 어떻게 들어와? 군산, 목포 앞바다도 마찬가지요.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며칠 폐벽을 쬐더니 딱딱한 흙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월주보살이 예언한 서해 융기의 실체입니다. 바다 밑바닥이 융기하여 육지가 되는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이 현상을 두고 마고 할미가 우리 좁은 땅덩어리 좀 넓혀주려고 치마폭을 털어 흙을 부어주는 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지각이 융기하면 영토는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의 서해안선이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밀려나가면서 우리가 알던 서해바다의 대부분이 새로운 육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쪽을 봐라. 예전에는 물밖에 안 보였는데 미래에는 저 끝까지 푸른 들판이 보일 거요. 제주도 가는 길도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 타고 달리게 될지도 몰라. 그녀의 예언은 단순히 땅이 넓어지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로 막혀있던 서쪽이 뚫리면서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이걸 보고 놀랄 거요.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니까. 한국이 반도가 아니라 대륙의 머리가 되는 형국이지. 월주보살의 말처럼 서해가 육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 아예 국경을 맞대게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동안 바다라는 완충지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2026년 이후 이 솟아오른 땅 위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았습니다. 새 땅이 생기니 주인이 깃발을 꽂아야 할 거 아니여. 근데 저쪽 대륙 사람들도 욕심이 많아서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여. 하지만 걱정 마라. 땅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 옛말에 인천 앞바다에서 대륙의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었지? 다들 웃어넘겼겠지만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여. 조상님들이 미래를 보고 툭 던진 한마디가 무서운 예언이었던 게지. 저기 대륙 쪽 사람들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갑자기 생긴 새 땅을 보고 이건 원래 우리 것이다 하면서 달려들지 않겠어? 중장비를 몰고 올지 트랙터를 몰고 올지 모르겠지만 아주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며 밀고 내려올 거요. 그너의 예언에 따르면 융기된 서해의 새로운 땅은 초기에는 무주공산과 같은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국경선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겁먹을 것 없어. 마고 할미가 이 땅을 만든 건 그들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 월주보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 육지화가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의 시작이 될 것임을 꿰뚫어 봅니다. 바다라는 자단말이 사라지자 그 내부의 문제들이 여과 없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자유롭고 강력한 문화적 기운이 육지 통로를 통해 대륙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바람이 바뀌어 예전에는 황사먼지만 날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맑은 기운이 저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형국이요. 땅이 이어지니 사람도 오가고 무엇보다 소식이 막힘없이 퍼져나가 그곳 사람들이 우리 사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보게 되니 자신들의 처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것은 통제로 체제를 유지하던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물리적 국경이 사라진 것으로 자유의 기운이 스며드는 셈입니다. 월주보살은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이 새로운 땅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있겠지만 결국 이 땅은 한국의 운명을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도, 즉 끄트머리에 있는 형국이지만 서해가 육지가 되면 우리는 대륙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돼 마고 할미가 꽉 막힌 혈관을 뚫어버린 격이지. 이 혼란스러운 국경 분쟁은 의외의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대륙이 욕심을 부려 새 땅을 차지하려다가 오히려 그 욕심에 발목이 잡혀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월주보살은 솟아오른 서해 땅이 거대한 대륙을 흔드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덩치가 크다고 무서운 게 아니여 속이 곪은 것은 덩치만 크면 쓰러질 때 더 크게 쿵 하고 넘어가는 법이지. 그녀의 눈에 비친 미래의 대륙은 마치 잘 익은 수박이 갈라지듯 여러 덩어리로 나뉘는 형국입니다. 중앙정부가 막으려 해도 역부족입니다. 월주보살은 이 혼란이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호랑이가 병들어 누웠으니 그 옆에부터 지내던 여우, 즉 북한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대륙의 분열은 곧 북한 체제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들어오던 지원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월주보살은 이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일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평양의 윗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 도망갈 구멍을 찾는데 북쪽은 불이 났고 남쪽은 두렵고 결국 제풀에 주저앉는 거지. 많은 분들이 통일이라고 하면 무력 충돌을 걱정하시지만 월주보살의 예언 속 통일은 자연스러운 흡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여 저쪽에서 문을 열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형국이지. 대륙이 분열되어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쁜 사이 고립된 북한 체제는 스스로 힘을 잃고 그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대안인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주보살은 이것을 무혈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고 할미가 다 판을 짜놓은 거라니까. 서해바다를 메워 저들의 발을 묶어놓고 그 틈에 우리 민족끼리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큰 그림이지. 2028년쯤이 되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막힘없이 달리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월주보살은 지도를 짚으며 더 위쪽 만주벌판을 가리킵니다. 대륙이 쪼개지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하겠어? 혼란스러운 쪽보다는 힘이 넘치는 통일 한국 쪽에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국경이 흐릿어지는겨. 예언에 따르면 통일된 한국의 영향력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옛 고구려와 발해였던 지역까지 깊숙이 뻗어나갑니다. 영토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기를 원해서 실질적인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이 기세를 못 꺾어 한반도가 이제는 웅크린 토끼가 아니라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로 변했으니까. 자, 이제 껍데기 이야기는 그만하고 알맹이 이야기를 해볼까? 왜 하필 우리냐고? 왜 하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어. 그건 우리나라가 바로 지구의 중심축이기 때문이요. 월주보살은 2026년 이후 벌어질 모든 격변의 근본적인 이유를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단전에 모이듯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기운이 응축되어 모이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땅들은 기운이 흩어져 가는데 우리 땅만 뜨거운 불덩어리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 그동안은 우리가 약소국이라 그 기운을 억누르고 살았지만 이제 때가 되니 그 기운이 폭발하는겨. 마고 할미가 주변 정리를 싹 해놓은 것도 결국은 이 안방을 귀하게 쓰려고 돗자리를 깐 거지. 월주보살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잃어버린 정신을 찾으러 오는 영혼의 성지가 됩니다. 물질 문명이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의 병이 창궐할 때 그 치유의 해답이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우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라 우리말 속에 담긴 어를 배우고 싶어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도 기이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주보살은 2026년 이후부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예언합니다. 지구의 단전에 불이 붙으니 그 위에 사는 사람들도 영이 맑아지는겨. 예전에는 수행자들만 느끼던 걸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느끼게 돼. 꿈이 생생해지고 조상님들이 자꾸 느껴지는 거지. 그녀는 이것을 하늘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각 변동으로 땅의 주파수가 바뀌면서 차원의 벽이 얇아져 조상신들이 후손을 돕기 위해 기운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떠나신 부모님이 그립고 그렇지 않아? 그게 다 신호예요. 조상님들이 이제 우리 자손들 좋은 세상 오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하고 오고 계신단 말이야. 월주보살은 2026년부터 시작될 대격변의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가는 비법을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통장을 채우라고 강조합니다. 옛 성인들이 말씀하시길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아껴라 했고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라 했지. 그게 다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을 건너가는 생존 법칙이었던겨. 그녀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일러줍니다. 첫째, 가족하고 화해하시오. 가족하고도 등 돌린 사람이 어떻게 남하고 잘 지내겠어. 지금 당장 전화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해. 그 끈끈한 정이 나중에 땅이 흔들릴 때 서로를 붙잡아주는 밧줄이 돼. 둘째, 욕심을 버리고 베푸시오.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작게라도 나눠. 내가 베푼 그 작은 선행이 나중에 큰 산이 되어 들이닥치는 파도를 막아준단 말이야. 이걸 적선이라 하는데 이게 최고의 보험이지. 셋째, 용서하시오. 남을 미워하는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세상의 기운이 바뀔 때 내 몸을 상하게 해. 억울해도 털어버리고 미워도 용서해. 그래야 내 몸에 맑은 기운이 들어와서 병마를 이겨내는겨. 월주보살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설령 세상이 뒤집히는 난리가 나도 무사할 것이라 장담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그리고 남을 돕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친 파도를 넘어 도착한 2045년의 대한민국.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월주보살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눈부셔라. 내가 본 2045년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어른의 나라요.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어른 말이지. 힘으로 세상을 누르던 시대는 갔어. 이제는 누가 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졌느냐가 힘인 세상이요. 통일된 한국이 보여준 그 포용력과 홍익인간의 정신이 전 세계의 모범 답안이 되는 거지.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상상 이상의 풍요를 누립니다. 서해에서 솟아난 땅은 세계 최고의 첨단 생태도시가 되어 있고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는 유럽까지 달리며 물류와 자본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은 우리가 누릴 진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어려울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운준 나라가 우리니까 세계 만방이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는 날이와 이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그토록 꿈꾸던 개벽세상의 완성이지. 2026년의 두려움은 2045년의 영광을 위한 산통일 뿐입니다. 월주보살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내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다가올 날을 의연하게 기다리십시오. 마고알미가 새 집을 다 지어놨어. 이제 자네들이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남은겨. 부디 건강하게 살아서 그 좋은 세상에서 우리 같이 춤 한번 덩실덩실 쳐보자고. 거친 바람이 부는 계룡산 자락, 월주보살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격변의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비상하는 대한민국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